태조대왕 고구려의 기틀을 세우다. 서기 53년 겨우 7살 소년이 고구려의 왕좌에 올랐다. 이름은 궁, 어릴 적 이름은 어수. 유리왕의 손자이자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었다. 모본왕이 죽었으나 태자는 나라를 맡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신하들의 논의 끝에 어린 궁이 선택되었다.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다는 그 아이가 나이가 어려 태후가 섭정에 나섰다. 부여 출신의 태후는 현명했다. 어린 왕을 보필하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태조왕은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으라는 명이었다. 한나라 군대에 대비한 것이다. 변방을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4년째 되던 해여름, 태조왕은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동옥전을 치겠다. 함흥평야 일대의 동옥전은 풍요로운 땅이었다. 한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고구려군은 거침없이 동옥전을 정벌했다.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이로써 고구려의 영토는 동쪽으로 창해 그 푸른 동해에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살수, 지금의 청천강까지 뻗어나갔다. 16년째 되던 해가을, 갈사왕의 손자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해왔다. 갈사국은 일찍이 부여왕 대소의 동생이 압록곡에 내려와 세운 나라였다.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던 그들이 마침내 고구려의 무릎을 꿇은 것이다. 태조왕은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 힘으로 누르되 포용으로 품었다. 20년째 되던 해봄, 관나부의 패자 달가가 왕명을 받들었다. 조나를 정벌하라. 달가는 이천의 정예를 이끌고 조나로 쳐들어갔다. 압록강 중상류의 작은 나국이었지만 왕을 칭하며 독자 세력을 유지하던 곳이었다. 전투는 치열했으나 결과는 명확했다. 조나의 왕이 사로잡혔다. 2년 뒤 겨울, 이번엔 환나부의 패자 서류가 출전했다. 준하를 치겠습니다. 서류의 군대는 준하를 짓밟았다. 왕의 행방은 묘연했으나 왕자 으름을 사로잡았다. 태조왕은 으름을 고추가로 삼아 예우했다. 이로써 압록강 중상류 일대의 모든 세력이 통합되었다. 게르부를 중심으로 비류나부, 연나부, 관나부, 환나부가 하나로 묶였다. 사나부 체제. 고구려 초기 국가의 기틀이 다져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69년째 되던 해봄, 한나라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국경의 변세를 넘어 고구려 땅으로 진격하는 한나라 군대. 먼저 예맥의 거수를 사로잡아 참수했다. 무기와 군마, 재물을 모조리 빼앗았다. 태조왕은 즉각 동생 수성을 불렀다. 그대가 가서 막아라. 수성은 2000여 병력을 이끌고 출전했다. 하지만 추성은 정면 대결을 피했다. 대신 사신을 보내 거짓 항복을 청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풍왕과 요광은 속았다. 그 순간 수성은 허무한 요충지를 장악하고 한나라 대군을 막아섰다. 동시에 3000명의 별동대를 보내 현도와 요동 두 군을 기습했다. 성곽이 불타올랐다. 2000여 명이 죽거나 사로잡혔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여름 4월, 고구려는 선비 8000명과 연합해 요대현을 공격했다. 요동태수 채풍이 군대를 이끌고 신창에서 맞섰다. 전투는 치열했다. 채풍이 전사했다. 공조연 용단, 병마연 공손포가 몸으로 채풍을 감싸다 함께 죽었다.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이 승리로 고구려는 야오허 강 중하류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후한 요동군의 심장부를 위협한 것이다. 하지만 겨울 12월 반격이 시작되었다. 태조왕은 마항과 예맥의 기병 1만여 기를 이끌고 현도성을 포위했다. 그러나 부여의 왕이 아들 위구태에게 2만 군사를 주어 한나라를 구원하게 했다. 고구려군은 크게 패했다. 이듬해에도 전투는 계속되었다. 고구려가 마한 예맥과 함께 요동을 침입하자 부여가 또다시 한나라를 도왔다. 71년째 되던 해 겨울, 태조왕은 중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패자 목도르를 좌보로 고복장을 우보로 삼았다. 그리고 동생 수성과 함께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군사적 천재였던 수성. 하지만 그는 왕자를 탐내기 시작했다. 80년째 되던 해가을, 수성이 외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측근들이 모여들었다. 관나부의 우태미우가 입을 열었다. 예전 모본왕이 죽었을 때
태자가 못나 여러 신하가 제사를 왕위에 앉히려 했으나 제사가 늙었다며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형이 늙으면 동생이 있게 하려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이미 늙었는데 넘겨줄 뜻이 없으니 장군께서 계획을 세우소서. 환나부의 우태 어지류도 거들었다. 비류나부의 조의 양신도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추성은 고개를 저었다. 뒤를 잇는 것은 적자로 하는 게 천하의 도리다. 왕에게 적자가 있는데 어찌 감히 넘볼 수 있겠는가? 미유가 다시 말했다. 동생이 현명하면 형의 뒤를 잇는 것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좌보 목도르는 이 모든 대화를 알아차렸다. 수성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병을 핑계대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90년째 되던 해 가을 환도에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날 밤 태조왕은 악몽을 꾸었다. 한 마리 표범이 호랑이 꼬리를 물어뜯어 끊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점쟁이가 풀이했다. 호랑이는 모든 짐승의 으뜸이고 표범은 같은 종류이되 작은 것입니다. 대왕의 족속 중에 대왕의 후계를 끊으려 모의하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태조왕의 얼굴이 굳었다. 우보 고복장을 불렀다. 어젯밤 꿈이 이러했는데 점쟁이의 말이 이와 같소. 어찌해야 하겠소? 고복장이 차분히 대답했다. 착하지 않은 일을 하면 길한 것도 흉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재앙도 도리어 복이 됩니다. 대왕께서는 나라를 집안처럼 근심하시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니 비록 작은 이변이 있어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갔다. 94년째 되던 해여름. 수성이 다시 외산 아래서 사냥을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대왕이 늙었으나 죽지 않고 내 나이도 장차 저물어간다. 기다릴 수 없다. 그대들 나를 위해 책략을 세워달라. 측근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상가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나섰다. 조금 전 왕자께서 상서롭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바른 충고는 하지 못하고 모두 명령에 따르겠다 하니 이 어찌 간사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른 말을 하려 하는데 존귀하신 뜻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성이 웃었다. 그대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면 약과 돌침이 될 것이오. 어찌 의심하겠소? 그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대왕께서 어질고 안팎의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없거늘 왕자께서 비록 공이 있다. 하나 간사한 자들을 거느리고 어진 임금을 폐하려 한다면 이는 한 가닥실로 망균의 무게를 매달아 거꾸로 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라도 그 불가함을 알 것입니다. 만약 왕자께서 계획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효성과 순종으로 임금을 섬기면 대왕께서도 왕자의 착함을 깊이 아시고 반드시 양해할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수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측근들이 그를 죽이자고 부추겼다. 저자가 망언을 하니 일이 누설되어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수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충직한 신하는 그렇게 죽었다. 같은 해 가을 8월 태조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 요동군 서안평연을 습격했다. 대방윤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 겨울 10월 우보 고복장이 왕 앞에 무릎 꿇었다. 수성이 장차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청컨대 먼저 그를 죽이소서. 태조왕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미 늙었소. 수성은 나라에 공이 있어 내가 장차 왕위를 물려주려 하오. 그대는 번거롭게 염려하지 마시오. 고복장이 목소리를 떨었다. 수성은 사람됨이 잔인하고 어질지 못합니다. 오늘 대왕의 선의를 받으면 내일 대왕의 자손을 해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단지 어질지 못한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 알고 무고한 자손에게 환난이 미치는 것은 알지 못하십니다. 깊이 헤아리시옵소서. 하지만 태조왕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12월 태조왕이 수성을 불렀다. 나는 이미 늙어 온갖 정사에 피로하기만 하다. 하늘의 운수가 너에게 있다. 너는 안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 군사를 총괄하여 오래도록 사직에 공이 있고 신하와 백성의 여망을 채워주었다. 내가 나라를 부탁함에 적임자를 얻었다 할 것이다. 너는 즉위하여 왕 노릇하며 영원히 경사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태조왕은 왕위를 물려주고 별궁으로 물러났다. 서기 53년에 즉위해 94년간 재위한 왕. 100살이 넘은 나이로 스스로 왕좌를 내려놓았다. 후한서에는 121년에 태조왕 궁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해동고기에는 146년에 양위했다고 전한다. 두 기록이 엇갈린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조왕이 고구려의 기틀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동옥저를 정복하고 영토를 동해와 청천강까지 넓혔다. 압록강 중상류의 여러 세력을 통합해 산하부 체제를 확립했다. 갈사국을 복속시키고 조나와 준하를 정벌했다. 후왕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현도군과 요동군을 압박했다. 비록 부여의 방해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고구려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후계자는 재앙이었다. 수성, 훗날 차대왕이라 불리게 될 그는 폭군의 길을 걸었다. 충신 고복장의 경고는 옳았다. 하지만 태조왕은 끝내 듣지 않았다.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인 165년. 태조왕은 별궁에서 1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왕.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왕. 그리고 고구려를 진정한 국가로 만든 왕. 태조대왕은 고구려를 부족연맹체에서 고대국가로 발전시킨 결정적 군주였다. 재위 94년간 동옥저 정복으로 영토를 동해안까지 확장했고 남으로는 청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압록강 중상류의 조나준하 정벌을 통해 계루부 중심의 산하부 체제를 확립, 초기 국가체제의 기틀을 완성했다. 갈사국 복속은 부역의 세력까지 통합했음을 보여준다. 대외적으로는 1세기 말 2세기 초 제2현도군을 축출하고 후한의 현도군 요동군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요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121년 선비와 연합한 요대신창 전투는 고구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사건이었다. 한국 산응력 검정 시험에서는 태조대왕의 산하부 체제 확립, 동옥저 정복, 계루부 중심 국가체제 완성이 주요 출제 포인트다. 다만 동생 수성에게 양이한 판단 착오로 차대왕의 폭정을 초래했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태조대왕은 고구려를 강국으로 발전시킨 초석을 놓은 위대한 군주로 평가된다.